예, 오늘이 6월 10일입니다. 네, 87년 6월 항쟁. 네. 예, 도화선이 됐던 바로 그날이죠. 출발인데 당시 선생님도 네. 거리에 학생 운동하고 있었죠. 그 거리에 뜨거웠던 거를 다 기억하시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기억하죠. 어떠셨습니까 그때? 제가 그 이제 본 거 중에 영상 중에는 네. 막 저 학생들이랑 시민들이 막 이제 거리에 나오니까 막 건물에서 막 휴지를 막 이렇게 던져주대요. 네네. 근데 그게 막 휴지가 막 풀리면서 두루마리인가? 두루마리가 예, 쫙 풀리면서 떨어져요. 오, 그거 멋있대요, 그거. 장관이면 장관. 아. 이 제가 사실 6월 항쟁하면 절대 잊지 못하는 기억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장면이죠. 그래? 야, 그럼 제가 정확히 얘기했네요, 선생님. 그날 뭐 사실 그 전부터 저는 계속 그 여러 가지 학생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걸 지켜봤는데 네네. 6월 10일이 식겸 디데이였죠. 이날 우리가 그야말로 끝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이 나갈까. 그럼 도화선이라기보다는 집중 집회였군요, 선생님. 거의 거의 결정타를 매기는. 결정타였다. 그 전까지 여러 차례 일들이 네네.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날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나가는 겁니다. 학생들이 버스요 꽉꽉 차서 탈 수가 없어요. 가는 길에 느낌이 다 쉬하러 가는 애, 다 쉬하러 가는 학생들이 다 우리 편이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참여 인원이 대단히 많구나, 뭐 많겠구나. 역대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겨우 나왔는데 그 거리에도 뭐 꽉 차 있습니다. 뭐 이미 그 사진 보면은 시청 앞에 네. 버스가 중간에 있더만요. 인파가 다 있는데 그 버스가 중간에 그렇죠. 있던데. 처음에는 그 도로로 안 들어가고 도로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 전까지. 인파들이. 그리고 딱 정해진 시간이 됐을 때 일제히 경적 소리가 울려요. 그때 이제 행동 지침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시간이 되는 순간 차들은 경적 시위를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차가 있는 정도면 좀 약간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그런 지침들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까?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이구. 그래서 딱 그 시간이 되자 사정없이. 학생들은 이제 와 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경적이 뭐 엄청난 소리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네. 막 경적 시위죠. 그러니까 뭐 또 그게 또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네.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또 시위가 벌어졌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네. 건물 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두루마리 휴지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넥타이 부대가.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그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큰 빌딩들에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눈이에요, 눈 거의. 그것도 뭐 근데 평생 그걸 왜 던진 겁니까? 최루탄 눈 이거 매우니까, 매우니까 코 풀고 이렇게 씻으라고. 응원의 의미로 던진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던지니까 온 하늘을 덮으면서 맞아요. 이렇게 풀리면서 떨어져요.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넉넉히 그걸 봤죠. 현장에서 그거 보는 거면 정말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위는 대성공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뭐 결국 이게 도화선이 되면서 네네. 그 이후에 6월 항쟁이 이제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뭐 결국 전두환이가 항복했죠. 예, 전두환이 항복했고 이게 저도 역사 그 내용을 좀 뒤져보니까 그 당시에 전두환이 다시 저 80년 광주처럼 한 번 더 밀어버리자. 그러려고 했죠. 그러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이 맞았습니다. 그때랑은 좀 다르다. 네. 지금 만약에 그랬다가는 니네가 우리들의 쇼윈도우인데 그렇다가는 이건 지금 안 된다. 국제사회 분위기가.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네. 광주가 컸어요. 광주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냐면 한국에서 군대를 투입했을 때 네. 무장항쟁을 한 적이 없어요. 해방 직후 시기를 뺀다면. 해방 직후에는 소위 이제 빨치산이니 뭐니 해서 네네. 무장항쟁을 했습니다. 네. 근데 6월 항쟁 전까지는 그 이후에 아무리 강경 대응을 해도 이쪽에서 대응한 거는 쇠파이프, 돌, 화염병 정도였지 총을 들고 맞선 적은 없습니다. 근데 광주에서 강경 진압을 하자. 시민들이 시민군을 만들어서 무장항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미국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야 광주에서 한 번 그랬으면 또 하지 말란 법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국의 민주화운동 세력도 광주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또 군대를 투입해서 죽이면 우리도 무기를 탈취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6월 항쟁 이전에 학생운동 때 파출소 습격 작전을 많이 조직했었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왜 하나 했는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파출소에서 무기를 탈취하기 위해서 그걸 예행 연습하기 위한 예연습을 시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학생운동 지도부 뭔가 좀 언더 쪽에서는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된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다가 뭐 87년 들어서면서 이제 평화운동, 대중운동 네네. 쪽으로 방향을 바꾸지만 어쨌든 그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군대를 투입했을 때 만약에 서울에서 광주와 같은 무장항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수습 불가하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유혈 사태만이 아니라 실제 광주의 무장 항쟁이 그렇죠. 민중 항쟁이 미국을 두렵게 한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광주는 포위해서 차단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서울은 안 돼요. 이걸 포위해서 차단하는 게. 네. 여기엔 또 지역 감정을 이용할 수도 없어요. 진압군을 동원했을 때. 네네. 그래서 잘못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하려고 하다가 실패할 경우 아하. 폭발적인 대중혁명으로 민중혁명으로 이게 네. 발전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미국이 전두환을 가라앉힌 거죠. 예. 야 하지 마. 그리고 너 물러나. 6.29 선언. 6.29 속이고 선언하자.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를 옹립하려고 했던 것이고 네네. 또 하나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이 변화할 때였죠. 그 군사 뭡니까?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간 독재 정권으로 네. 이해하는 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다 노태우가. 보니까 뭐 무리해서 군부 독재를 지원할 이유가 없었다. 그 뭐 사실 그렇게 해서 노태우가 6.29 가지고 진정을 시켰는데 네네. 다 이긴 선거인데 이 양김씨가 분열되면서 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미국에 공작이 있었다고 나중에 밝혀졌죠. 네. 미국에서 김영삼, 김대중을 따로 만나서 당신이 이긴다. 물러서지 마라. 미국은 당신을 지원한다. 네. 이렇게 얘기 주는데 어떻게 사퇴를 합니까? 이거 마치 김재규가 죽기 전에 미국에선 연락 안 왔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미국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김재규한테 우리는 니네 편이다, 네 편이다. 해라 거사를 뭐 거의 그런 암시를 줬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뭐 양김씨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지지한다고 하지 이긴다고 하지 하니까 에이, 끝까지 가야지 해서 노태우한테 이 정권을 뺏기는 야. 문제가 생겼죠. 그 지금 이제 오늘이 6월 10일 6월 항쟁 이제 그 투쟁의 날인데 결국은 그 당시의 대선이나 네. 지금의 뭐 대선 지방선거나 참 늘 미국의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 한국 정치에서 한국 정치에서 오늘 그래서 지방선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날을 이제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싸대기도 포기하고 그날은 이제 좀 놀았죠 선생님. 네네. 그날은 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저는 민주당이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못 낼 거라고 예측했었는데요. 네, 이게 예측이 좀 되셨어요.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는 안 나올 것이다. 저는 좀 계속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계속 촛불도 하고 야 제발 이 조이대 탄핵 안 했다면 큰일 난다. 그다음에 내란 청산 안 하면 큰일 난다. 지지율에 속지 마라. 막 그런 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계엄을 맞고 첫 지방 선거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당연히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찌그러져 있다가 네네. 지방선거 초기만 해도 얼굴도 못 들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고개를 쳐들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박근혜 이명박이 기어 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하는 딱 그 저희가 2주 전에 할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흐름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그 흐름이 형성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 추경호가 당선된다든가 이진숙이 당선된다든가 뭐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긴 거죠. 한동훈, 오세훈. 한동훈도 되고 오세훈도 되고. 그게 이제 그 소위 뭐 쟤네들의 뭐 잡룡이죠. 잡룡들. 네. 네. 아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 전국적으로 뭐 전체 의석 뭐 다 합쳐가지고 하면은 국힘당을 많이 몰아세웠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분이 찝찝하고 말이죠. 네. 뭐 예를 들면 그 강팀이 있잖아요. 네네. 축구에서 강팀 브라질 네. 이 이제 저 아프리카에 축구 처음 하는 나라 하고 했을 때 2대 0으로 이기면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군요. 네, 뭐 한 20대 0으로 이겨야 이긴 거 아닙니까? 중앙일보에선가는 다른 경기는 다 이겼는데 한일전에서 진 꼴이다. 약간 그렇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좀 와닿긴 하더라고요. 뭐 서울이 진 것도 아쉽지만 의원도 좀 뺏겼고 많이 네. 4석이나 뺏겼고 그렇죠. 그다음에 뺏겼죠. 기초단체장에서 국힘당을 완전히 괴멸시키지 못했어요. 네네.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95개인가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 국힘당을 거의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작사를 내는 선거여야 되는데 그런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한 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나?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좀 뭐 내란 세력들의 어떤 상승 이것도 있었고요. 그게 네. 뒤집어 얘기하면 이번 선거를 네. 내란 심판 선거, 내란 종식 선거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 선거가 내란 종식 선거의 성격이 뚜렷했다면 예, 예. 어떻게 박근혜가 기어 나올 수 있고 이명박이 기어 나오고 네. 또 추경호를 공천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는 내란 종식 선거의 성격을 만들지 못했다. 네. 사실상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이런 세력들이 그러한 성격의 선거로 이 판을 만들지 못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이번 선거에서 내란 종식이나 내란 심판이라는 것이 의제로 부상되지 않을 경우 네.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이 후보를 뽑겠습니까? 예, 예. 인물 대결. 오세훈이가 정원호보다는 네.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이름이 훨씬 많이 알죠. 예, 뭐 정원호는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고 공약 대결. 뭐 오세훈이는 뭐 아파트 공급한대더라. 보니까 정원호도 한대더라. 공약 차이가 없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인물 대결, 공약 대결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국힘당의 이 내란 정당이라는 성격은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세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내란이 예. 갑자기 뭐 뛰어난 인물이고 이 지역을 살릴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먹히기 시작하는. 그래서 초기부터 처음부터 이 선거는 내란 종식 선거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진행했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선거 연대를 등한시했죠. 만약에 내란 종식 선거라는 입장이 뚜렷했다면 예, 예. 초기부터 선거 연대를 했을 겁니다. 음. 전국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호남 지역은 자유 경쟁하고 어차피 괜찮으니까 네, 네.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단일화를 다 했을 거예요. 평택도 했겠죠. 예. 다 해서 내란 종식을 전면에 내건 단일 후보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란 청산 단일 후보. 그렇죠. 딱 이렇게 내걸고. 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막판에 가서 어려우니까 울산에서만 네. 조금 단일화가 됐어요. 울산도 사실 진보당의 양보로 된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네, 그렇죠. 약간 좀 민주당이 오히려 목리를 좀 부렸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너희들 우리 분위기 좋은데 선거연대 왜 하냐? 네, 우리 네. 혼자라도 이길 수 있어. 다자구도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 한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내란 청산을 중심에 두고 양보도 하고 대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뭐 충분히 우리 힘으로도 이길 수 있는데 왜 양보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하면 좁은 사익에 갇힌 거죠.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조의대 탄핵도 안 하고 국힘당 해체 투쟁도 안 하고 뭐 내란 얘기도 안 하다가 막판에 가서 꺼냈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란 청산 선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구호만 있는 간혹가다 한 번씩 말로만 외치는. 말로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볼 땐 내란 세력이 재기할 수 있고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줬다.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건 가슴 아픈 대목이죠. 제일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촛불행동 집회에서도 사회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선거 승리에 아주 지름길이 있다. 그 국힘당 해산 빨리 들어가서 해산을 시켜버려라. 아예 선거를 못하게. 그렇죠. 왜 자꾸 그 국힘당을 같이 뭐라 그러나 카운터 파트로 생각하냐? 국정 파트너처럼. 왜 국정 파트로 파트너로 생각하냐? 거긴 내란 세력인데. 그렇죠. 다 감옥 가야 될 놈들인데. 네.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때 해산을 못 시켜도 돼요. 네. 못 시켜도 되는데 해체 투쟁을 하고 그렇죠. 해산 청구를 한다든가 대놓고 네네. 이런 분위기하고 그런 걸 전혀 건드리지 않고 국힘당과 뭐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식으로 하는 거하고는 그렇게 한 거죠. 전혀 국민들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철저함에다가 좀 오만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만함 이제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막 60% 70%만 네, 가니까 네. 그건 믿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또 자기들 지지율 높았어요. 초기에는 뭐 서울에서도 20% 네. 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까놓고 보니까 이제 완전히 아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민주당과 국힘당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지율이. 국힘당이 올라가 버렸어요. 네. 41%가 됐고 네. 민주당이 한 40%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뭐 내란 청산하라고 네네. 표도 몰아줬고 대통령도 바꿔줬는데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한 짓이라고 권력 투쟁밖에 더 있냐. 그렇습니다. 당 대표 서로 되겠다고 싸우고 뭐 대통령 후보 누구 세울 건지 벌써 그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마치고 생각보다도 이게 악몽이 떠올라요. 이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러다가 네.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 말기에도 그때 촛불행동 전신인 검언개혁 촛불행동이었나 그랬거든요. 검찰 언론개혁 하자고. 근데 그때 이제 윤석열의 등장을 보고 이거 자칫하다간 윤석열한테 넘어간다 정권.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네. 안 듣더라고요. 결국 넘겨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또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진짜. 근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뭐 문재인 정부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방향이 예. 문재인 정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문재인 정권의 개혁은 사실상 네네.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쪽의 개혁은 아닙니다. 네. 그냥 뭐 제도적 개혁 몇 가지 그리고 굳이 그거의 수혜를 입는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 예. 꿀을 빠는 그런 개혁이 주였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적인 국민적 삶,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그런 개혁 그게 이제 기본 사회 예.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네. 이 어려움을 딛고 그렇다면은 뭐 정권을 다시 넘겨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죠. 네.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 말기에 가장 답답했던 게 이제 미국 앞에서 꼼짝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윤석열 시켜가지고 그냥 그렇죠. 갈아엎어버린 건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차이를 본다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5.18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선봉해서 싸웠어요. 네. 근데 그 저 뭐 이번에 굵직한 그런 후보들 저는 이재명 대통령만큼 싸우는 거 못 봤습니다. 그렇죠. 네. SNS에 막 예, 뭐 세일랜도 싸우고 말이죠. 스타벅스 이런 거 싸우고 뭐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 기질들이 없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일잘러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싸움꾼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싸움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민주화 독재와 관련해서 싸우는 기질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있으면서 일 잘하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되는 건데 지금 이번 선거 일잘러 선거로 가보려다가 제가 보기엔 일잘러. 폭망했다고 봅니다. 일잘러로 하면은 오세훈에 대한 우위가 사라져요. 네. 걔가 일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 뭐 오세훈을 또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뭐 일을 못했냐 굳이 잘한 것도 없지만 네.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대결로 갔을 때 유리해지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그 지지율을 쫓지 마시고 정의를 쫓아서 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지율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